2024년 7월 23일 말레이시아 항소법원. 이 사건은 사법 양심과 사회의 집단 양심에 크나큰 충격을 준 매우 드문 사건이다.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에 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 전원 일치로 피고인 6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이 남성의 이름은 줄파르한 오스만 줄카르나인,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해군 사관 후보생입니다. 줄파르한은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공부도 잘해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학교 친구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죠. 가해 학생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줄파르한을 괴롭혔으며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줄파르한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2024년 7월 23일 가해 학생들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줌과 동시에 2023년 개정된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의 전면으로 반하는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줄파르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13일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에 다니는 아크말은 아침부터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아크말은 자신의 동선을 되짚어보며 학교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노트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 어디에서도 노트북을 찾을 수 없자 아크말은 누군가 자기 노트북을 훔쳐갔을 거로 의심합니다. 이때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주술사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 무슨 뜬금없고 황당한 전개인가 싶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샤머니즘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정치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큰 일에 주술사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고위 관료나 부유층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에서 몇억 대의 돈을 줘가면서 점을 치고 주술을 행하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크말은 친구와 함께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주술사는 귀개한 의식을 치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한참 기도를 올리던 주술사가 환영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뗍니다. 줄파르한이 범인이야. 줄파르한 오스만 줄카르나인. 1996년 11월 29일 출생. 당시 나이 20세. 그의 아버지는 은퇴하고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한 중학교 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줄파르한은 장남으로 밑으로 2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죠. 심성이 곱고 공부를 잘했던 줄파르한은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는 줄파르한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14년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과 주변의 기대 때문에 힘들 법도 하지만 줄파르한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입학해 해군 사관 후보생이 되죠. 아들이 사관 후보생이 되자 줄파르한의 부모는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친구의 노트북을 훔치다니. 정말 줄파르한이 아크말의 노트북을 훔쳤을까요? 그 주술사의 말은 진짜일까요? 아크말은 주술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가 줄파르한이 범인이라고 말하자 아크말은 줄파르한이 자기 노트북을 훔쳐갔다고 확신하죠. 어이없게도 줄파르한이 범인이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아크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새벽 1시 아크말은 친구 여럿을 데리고 줄파르한의 기숙사 방으로 찾아갑니다. 야, 뒤져! 아크말의 일당은 줄파르한의 기숙사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노트북이 나오지 않자 아크말은 줄파르한을 강제로 침대에서 끌어내리더니 위협합니다. 네가 내 노트북 가져갔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내놔! 줄파르한은 진짜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술사의 말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아크말과 그 일당은 줄파르한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크말 일당은 줄파르한을 옆방으로 끌고 가 본격적으로 때리며 자백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사실대로 말해!
그들은 줄파르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 마구 휘둘러대죠. 아크마르 일당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줄파르안은 절대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파르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집니다. 이만 멈출만도 하지만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5월 22일 새벽, 아크마르 친구 5을 데리고 다시 줄파르안의 방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줄파르안에게 달려들더니 미친 듯이 무력을 행사합니다. 아크말과 그 일당은 줄파르안에게 자백을 강요하지만 줄파르안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때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줄파르안의 자백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무리 중 한 명이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며 증기다리미를 가져옵니다. 이들은 줄파르안을 의자에 묶고 반바지를 입힌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명씩 돌아가며 줄파르안의 몸을 지지기 시작합니다. 증기다리미는 최저 90도에서 최대 20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아크마르 일당은 아주 교활하게 발바닥, 무릎, 어깨와 허벅지, 그리고 은밀한 곳같이 제복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위들만 골라 화상을 입힙니다. 줄파르안은 얼굴과 손 빼고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들의 잔혹함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줄파르안을 고문한 거죠. 이날의 일 이후 줄파르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5일 후 5월 27일,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아크말은 자신의 오른팔인 무하마드를 시켜 줄파르안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합니다. 무하마드는 친구 3명과 함께 줄파르안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줄파르안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줄파르안의 몸에는 화상 상처가 90군데가 넘었고 그중 3도 이상의 화상 상처만 29군데가 됐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의 근육 조직 손상과 출혈이 있었죠. 줄파르안을 따라온 4명의 아크마르 일당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둘러댑니다. 줄파르안을 치료한 아즈파르 의사는 화상 상처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르당 병원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자 줄파르안이 그냥 소독만 하면 된다며 한사코 치료를 거부합니다. 줄파르안의 치료 거부에도 아즈파르 의사는 진료 의뢰서를 써주며 무하마드와 친구들에게 줄파르안을 데리고 꼭 큰 병원에 가라며 신신당부하죠. 아크마르 일당은 당연하게도 줄파르안을 세르당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5월 31일, 2명의 아크마르 일당이 줄파르안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옵니다. 줄파르안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줄파르안은 탈수로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으며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대체 왜 바로 세르당 병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의사의 물음에 줄파르안이 말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허벅지하고 등만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주시겠어요? 나중에 세르당 병원에 갈게요. 6월 1일 밤 9시, 줄파르안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됩니다. 아크마르 일당은 그제야 줄파르안을 세르당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줄파르안은 이미 숨진 뒤였죠. 그는 죽어서야 제대로 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착했던 20살의 청년 줄파르안은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크마르 일당이 줄파르안을 고문한 곳은 바로 학교 기숙사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아크마르 일당이 줄파르안에게 한 짓을 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아크마르 일당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기숙사에는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줄파르안이 아크마르 일당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줄파르안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사건 당시 줄파르안의 울부짖음과 비명소리에 학생들은 지금 기숙사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죠. 아크마르 일당은 악랄하게도 소란스러운 소리의 현장으로 몰려든 학생들에게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합니다. 한마디로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줄파르안을 가엾게 여기고 돕고 싶어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아크마르 일당이 무서워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되레 아크말 일당이 두려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 무리에 합세해 줄파르한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히 아크말한테 찍혀서 좋을 거 없어요. 학교 생활만 피곤해지거든요. 그대로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아크말 일당은 학교에서 소위 힘 좀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 나섰다가 그들 눈밖에 나기라도 하는 날엔 자기 역시 줄파르한처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다들 구경만 할 뿐 말리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줄파르한이지만 내일은 저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크말 일당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줄파르한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줄파르한은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아크말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병원에 갔을 때도 감히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거겠죠. 모두가 줄파르한의 고통을 외면한 건 아니었습니다. 줄파르한의 친구 아펜디가 침대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줄파르한을 발견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파르한에게 다가가 줄파르한의 몸 상태를 살핍니다. 온몸이 물집투성이에 멍들지 않은 곳이 없었죠. 아펜디는 줄파르한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줄파르한의 상태가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지만 아펜디는 아크말 일당이 무서워 줄파르한을 병원에 데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신 누군가 줄파르한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익명으로 쪽지를 써 학교 건의함에 넣습니다. 기숙사 4-10호에 환자가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펜디의 쪽지를 발견한 교직원은 아펜디가 말한 4-10호 기숙사 방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 글을 쓰는 최악의 악수를 둬버리죠. 4-10호실에 환자가 있다며 누구야? 해당 글을 본 아크말 일당은 들키기 전에 줄파르한을 학교 밖 아파트로 옮겨버립니다. 학생들이 아무 답이 없자 교직원은 4-10호로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지만 줄파르한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죠. 6월 1일 밤 11시 30분 말레이시아 경찰은 줄파르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36명의 남학생을 체포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크말 일당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죠. 6월 14일 경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9명을 추려내 이 중 6명은 살인죄로 1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무려 3년 10개월 동안의 긴 재판이 이어지죠. 2019년 7월 31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13명 중 한 명인 아키프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죠. 무죄 판결 이후 그는 줄파르한의 부모를 찾아가 줄파르한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돕지 않은 것을 사과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부검인은 줄파르한의 몸에 있던 화상 상처는 무척 심각해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파르한의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화상 상처로 인한 심장 부종과 심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는 화상이 줄파르한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부검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줄파르한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병원에 가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의사가 치료를 공고했지만 스스로 거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줄파르한의 죽음에 줄파르한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시 기숙사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피고인들만 줄파르한을 공격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어린 학생들의 경우 군중 심리가 작동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자기 혼자 무리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한 행동일 뿐입니다. 줄파르한을 죽이려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우정에 휩쓸려 한 행동에 재판장님의 너른 아량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크말 외 5명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알리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8년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12명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건의 잔혹함과
한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잔인한 진실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대다수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줄파란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죠. 가해자들에게 고작 징역 18년형이 선고된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죠. 우리를 찾아와 사과한 사람은 아키프가 유일했으니까요. 가해자들도 그들의 부모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줄파란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백내장에 걸립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죠. 아크말과 그의 친구들은 노트북을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몸서리칠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짓을 수시간에 걸쳐 줄파란에게 가했습니다. 줄파란은 그만하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후 의사 아즈파르가 위험하다며 세르당 병원에 가 치료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그들은 줄파란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는데요. 아크말 일당은 줄파란이 노트북을 훔쳐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애당초 그런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줄파란의 어머니 하와가 법정에 나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줄파란은 저희에게 꿈과 희망 같은 아이였습니다. 전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아이를 잃었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음 직전 느꼈을 그 고통과 공포를 그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본보기로 이들을 엄벌에 처해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후 줄파란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항소심 재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항소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명 모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크말 외 5명은 노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의 극단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로 인해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들에게 적정한 형량은 사형이 유일할 것이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줄파란의 부모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공범 1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줄파란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줄파란의 부모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며 기뻐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인권 침해라고 비판받아온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대신에 30년에서 40년의 징역형과 12회 이상의 퇴형을 선고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수학함은 학교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판단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앱 네스티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의 처벌은 원시적이며 사형은 재활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반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처벌 행태라며 처벌이 아닌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줄파르안이 학교 수업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를 비난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대로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한 주요 가해자 6명이 현재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주술사의 말만 믿고 시작된 동급생들의 괴롭힘. 그 괴롭힘으로 한 가정의 듬직한 장남이자 성실한 청년이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판결이 20살의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어울리는 판결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줄파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중국 광시성 난닝. 하룻밤 사이에 세 자매가 모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명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상금 10만 위안을 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2달 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용의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용의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세 자매와 무슨 관계였길래 이들을 모두 살해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중국 광시성 난닝시. 담씨 집안의 첫째 담교매는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동생 3명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한 건 3명 모두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겁니다. 담교매는 동생들이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로 갑니다. 22살의 셋째 담상과 20살의 넷째 담교평이 이 아파트 B동 703호를 빌려 같이 살고 있습니다. 24살의 둘째 담혜매는 다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담교매는 셋째와 넷째가 살고 있는 703호 현관문 벨을 누릅니다. 담상, 담교평 아직 자? 뭐하고 있는데? 빨리 문 열어! 아는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생들하고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담교매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담교매는 관리실을 찾아가 비상용 열쇠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상용 열쇠 같은 건 없었죠. 관리실 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후 열쇠공을 부르는 게 좋겠다고 알려줍니다. 담교매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씨 자매는 난닝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4사람, 각자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죠. 첫째 담교매가 광저우에서 옷을 들여오고 둘째 담혜매를 포함한 여동생 3명이 난닝에서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첫째 담교매는 센스가 좋아 예쁜 옷을 고르는 능력이 있었고 나머지 3자매는 장사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점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자매들은 2호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정월 대보름 다음날, 정월 대보름을 맞아 4자매는 난닝시 평전촌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은 옷가게가 너무 잘 돼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껏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담씨는 이런 딸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번에 새로 준비하는 가게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에 막내 담교평이 이틀 뒤 아버지 병원 진료일에 맞춰 함께 병원에 다녀온 후 새 가게에 들르기로 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오늘은 담씨가 막내 담교평과 함께 요즘 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새 가게를 보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담교평이 오지 않습니다. 담씨는 막내딸에게 전화해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에게도 전화해보지만 모두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된 담씨가 물건을 떼기 위해 강적으로 출장가 있는 첫째 담교매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담교매는 별일 아닐 거라며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바로 광저우에서 난닝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담교매는 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옷가게로 갑니다. 문 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옷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교매는 서둘러 셋째, 넷째 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로 갑니다. 벨을 누르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며 불안해집니다.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담교매는 경찰과 함께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엽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담교매의 예상과 달리 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 B동 703호는 방 2개와 거실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책상 위에는 현금 300위안과 화장품이 놓여 있었고 서랍에는 은행카드와 각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히 없어진 물건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으며 물건들도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매는 잠시 외출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바닥에 빨지 않은 듯한 옷 한 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담혜매의 옷이었습니다. 담혜매는 집에 세탁기가 없어 자주 동생들 집에 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하지 않은 옷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둘째 담혜매가 빨래하러 동생들 집에 왔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동생들과 함께 급하게 다시 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첫째 담교매는 동생들에게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 자매는 항상 연락하고 지내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한날 한시에 갑자기 모두 연락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매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돼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세 자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담교매는 셋째와 넷째 동생이 평소 술집과 클럽을 자주 다녔다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들이 평소 자주 갔었던 술집과 클럽을 조사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경찰과 자매의 가족은 마을 도처에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후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매들에 대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낙심하고 있던 그때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2009년 2월 16일 오후 광시성 난닝시 양경구 공사장 인부 정씨와 사씨가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난 지름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은 또랑에서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걸 느낍니다. 정씨와 사씨는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또랑으로 갑니다. 또랑에 의심스러운 부직포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이 부직포 가방이 악취의 근원이듯 보였습니다. 가방 겉면에 검붉은 핏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가방 안을 확인합니다. 이게 뭐야? 가방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직포 가방 주변을 집중 수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 부근에서 8개의 가방을 더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는 모두 사람의 신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방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가방 안에는 9개의 비닐로 포장된 신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모두 맞춰보니 3명의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최근 등록된 3명의 여성이 부직포 가방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들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명의 피해 여성은 6일 전 사라졌던 담씨 자매였습니다. 그녀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실종 6일 만에 발견됩니다. 범인이 얼마나 악질이길래 한 번에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잔인하게 조각 내 유기한 걸까요? 최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난닝시는 발칵 뒤집힙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이 사건을 216 사건이라 명명하고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찰은 셋째 담상과 넷째 담교평이 사는 아파트 703호로 갑니다. 당초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자매의 집을 봉쇄하지 않아 담씨 가족과 친척이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해 집안을 뒤진 뒤라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미 훼손돼 버린 겁니다. 육안으로는 어떤 실마리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요원 5명을 현장에 급파합니다. 과학수사요원은 소파, 화장실 운동화 등에서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DNA 분석 결과 둘째, 셋째, 넷째, 세 자매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703호가 사건 현장이 맞았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다툰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신체를 잘라 작업한 뒤 가방 9개에 나눠 담아 유기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대담하고 건장한 신체를 지녔으며 죄의식이 없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방을 옮기는 걸 본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아파트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목격자들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은 집마다 탐문조사를 벌이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길어지자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한동안 지역 내 세자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추측이 끊이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수사의 차질이 빚어집니다. 세자매는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놀았죠. 옷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SNS로도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셋째와 넷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해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맥을 자랑했죠. 난닝경찰서는 형사계, 특수기동대, 사이버수사계 등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상금 10만 위안을 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백 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3,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 치정 원한, 금전 복수 등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배제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담겨있던 가방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현재로선 이 가방만이 범인이 남긴 유일한 증거입니다. 9개의 가방 중 1개의 가방이 유독 전문 수사관 눈에 띕니다. 다른 가방들은 일반적으로 이불을 담는 데 사용하는 가방과 비슷했는데 하나만 다른 것들과 달리 제조 과정이 더 복잡하고 특수할 것으로 추측되는 완전히 다른 재질의 가방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방을 생산한 업체를 찾습니다. 이 가방의 생산 일자가 2004년 8월이었는데 이날 생산업체는 2000개의 가방을 생산했습니다. 그중 1000개를 난닝시의 한 직업학교에서 구매해 갑니다. 학교 측은 2004년 800명의 신입생에게 이불을 선물했는데 그 이불을 담는 데 사용했던 가방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당시 이불을 선물받았던 입학생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2004년 입학생들은 2007년에 졸업하면서 모두 학교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800명의 졸업사진과 신상정보를 손에 넣습니다. 조사 결과 3명의 학생이 사건이 발생한 가주화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의 이름이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아, 맞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703호의 대각선 맞은편 709호에 살고 있는 난신청이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해당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이라면 난신청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맞은편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기에 최소 서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탐문조사 당시 경찰은 난신청에게서 특별히 의심되는 점을 찾지 못했지만 자매가 발견된 가방이 난신청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은 경찰은 난신청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에 대해 수사합니다. 난신청. 당시 나이 24세. 2004년 9월 그는 난닝시에 있는 난닝직업기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졸업하죠. 난신청의 부모는 아들이 난닝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현재 난신청이 살고 있는 가주화도 아파트를 난신청에게 사주고 난닝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난신청은 이때부터 줄곧 709호에 살았습니다. 가주화도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이웃끼리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간대에 비명소리나 수상한 소리를 들은 거주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세자매의 사망을 확인한 2월 16일 난신청의 집을 방문합니다. 난신청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마주보고 있었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데 난신청은 경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 말고는 그와 세 자매 사이에 접합점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별 의심 없이 그와의 조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자매가 발견된 가방이 그가 졸업한 직업학교에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찰은 그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2월 11일 세 자매를 발견하기 5일 전 난신청은 회사에 지각을 합니다. 그 후 사흘간 휴가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아예 그만둡니다. 68일간의 수사 끝에 2009년 4월 25일 경찰은 난신청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합니다. 경찰이 그를 쏘아붙이고 압박해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죠. 난신청은 세 자매의 얼굴만 알고 있을 뿐 모르는 사이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건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자매의 집 703호에서 20개가 넘는 DNA를 채취합니다. 그중 신원미상 남성의 DNA를 발견하는데 비교 분석 결과 난신청의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뒤이어 경찰은 난신청의 집 709호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모두 세 자매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난신청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자 난신청의 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본 난신청은 말수도 적고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두 믿지 못했죠. 그럼 난신청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난신청, 1985년 6월 1일 출생. 난신청은 광시성 장족 자치구의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랍니다. 난신청의 아버지는 지역의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난신청은 어릴 적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민간요법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되고 이 일로 난신청의 부모는 난신청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웁니다. 하지만 난신청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난신청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인자로웠던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모습으로 돌변하는데 난신청이 자라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아버지를 꼽았을 만큼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는 난신청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죠.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쏟아내고 대드는 것은 물론 어머니는 난신청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 난신청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난신청은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2004년 19살이 된 난신청은 난닝 직업기술학교에 들어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대신 난신청의 부모는 난신청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난닝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난신청은 난닝의 한 가구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러나 난신청의 부모는 아들이 하는 일이 썩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신청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아들이 아니었죠.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난신청은 회사에 다니는 내내 만족하지 못하고 처질이 피곤합니다. 휴, 보너스까지 합쳐서 고작 월급이 1,000위안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난신청은 어릴 때부터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자기가 이 정도 돈밖에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척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회사에 다닐 능력도 대학원을 갈 실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신청에게 딱히 다른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신청은 SNS에 승마, 암벽 등반 등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과 인터넷에서 긁어온 인테리어 사진 등 허세로운 사진들을 올리며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웁니다. 이런 활동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던 난신청은 집에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잠시 부모의 잔소리 고비만 넘기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난신청은 굳이 힘들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난신청은 직업학교에서 멍란이라는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난신청은 멍란에 대해 못생겼지만 자기를 무척 사랑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멍란이는 못생겼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착했죠. 여자들은 예쁘게 꾸미고 사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멍란이는 내가 옷 한 벌 사준 적 없는데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다 멍란이가 하고 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 많이 사랑했죠. 2008년 말 난신청은 회사에서 메이메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는 멍란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그녀와 헤어진 후 메이메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2달 만에 헤어지고 말죠. 후에 메이메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난신청은 메이메이와 함께 그의 집에서 밤을 보냈지만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사실 난신청은 발기부전으로 제대로 잠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인 멍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런 문제가 못생긴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난신청은 외적으로 매력적이고 자기를 흥분시킬 수 있는 충분히 아름다운 이성을 찾기 원했고 메이메이를 보자 그녀가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신청은 메이메이와도 제대로 된 잠자리를 하지 못했고 급기야 메이메이가 자기와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큰 충격을 받고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난신청은 메이메이를 사귀고 드디어 자기도 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신청은 새해를 맞아 부모님께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의 무능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하자 의기소침해집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부모님의 압박에 더 위축되죠. 이는 난신청을 더 구속으로 몰았고 난신청은 성인용 잡지와 비디오 등을 보면서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해결합니다. 난신청은 겉으로는 밝고 활기차 보였지만 두 번의 연애 실패 후 다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난신청을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 말고는 방에 틀어박혀 성인용 비디오를 보며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진짜 잠자리를 하고 싶어 여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 욕망은 커졌고 더 간절히 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맞은편 703호에 살고 있는 담시자매를 발견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보는 순간 난신청의 마음에 불이 타오릅니다. 난신청은 매일 그녀들을 관찰합니다. 이때부터 703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는 현관문 외시경, 창문, 베란다 등을 통해 그녀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들과의 잠자리를 상상하죠. 셋째 담상과 넷째 담교평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난신청의 상상 속 잠자리 연인이 됩니다. 2009년 2월 난신청은 여전히 성인용 비디오에 빠져 살며 맞은편에 살고 있는 담시자매를 몰래 훔쳐봅니다. 난신청에게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담시자매를 상상하며 욕구를 해소합니다. 심리학자는 난신청이 부모의 압박과 신임성 성기능 장애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난신청은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 하지만 몸이 뜻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결국 이는 그를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2월 8일 난신청은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난신청은 셋째 담상과 넷째 담교평을 상대로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밖으로 나가 칼과 체로액 스프레이, 밧줄, 테이프 망치 등을 구매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저녁 8시경 난신청은 현관문 외시경으로 담시자매가 집에 온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범행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저녁 8시 20분 난신청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매가 사는 703호 두꺼비 집을 내린 다음 잽싸게 집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정전이 되자 셋째 담산이 밖으로 나와 두꺼비 집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담산은 금방 돌아온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내려가죠. 난신청은 틈을 노리고 있다 문이 열린 틈에 재빠르게 703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담교평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신청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담교평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체로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칼을 꺼내 그녀의 다리를 찌릅니다. 난신청은 담교평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밧줄로 두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잠시 후 703호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곧 두꺼비 집을 올린 셋째 담산이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혹시 큰 소리가 날 경우로 대비해 난신청은 TV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담산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담산이 집으로 들어서자 숨어있던 난신청은 조금 전 담교평에게 했던 대로 담산을 제압합니다. 다친 담시자매는 손발이 묶인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어 그녀들은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난신청이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저녁 9시경 누가 현관문 벨을 누릅니다. 바로 세탁기를 쓸어온
둘째 담해매였습니다. 난신청은 문을 열고 담해매를 급습해 앞에 셋째, 넷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담해매마저 제압합니다. 세 자매를 완전히 제압한 난신청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난신청은 짐승이 되어 둘째 담해매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진 난신청은 세 자매의 목숨을 차례대로 빼앗습니다. 그녀들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끝내 숨지고 맙니다. 난신청은 자매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사건 현장에 자신의 피를 남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난신청은 숨진 세 자매를 자신의 집 709호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703호로 돌아와 범행 흔적을 말끔히 지웁니다. 난신청은 세 자매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녀들의 가방과 신발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둘째 담해매가 빨래하려고 가져온 옷은 베란다에 던져놓고 까먹고 가져가지 않죠. 자매들을 처리하느라 다음날 회사에 지각한 난신청은 사흘간 휴가를 신청하고 톱과 가방을 삽니다. 그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분리작업을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새벽, 난신청은 세 자매를 가방에 담아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번에 걸쳐 아파트에서 약 10km 떨어진 양경구의 인적이 드문 산속에 버립니다. 그는 그곳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곳을 지나던 공사장 인부들에게 들키고 말죠. 범행 후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왔지만 난신청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신청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신청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강아지를 삽니다. 하지만 강아지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이 메모차게 차버렸던 전 여자친구 멍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죠. 하지만 멍란은 몰랐습니다. 난신청이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악마라는 사실을요. 난신청은 멍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어도 넌 잘 살아. 그리고 네가 우리 부모님을 보살펴야 해. 참, 진짜 꼴값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범행이 일어나고 약 2달여 만인 2009년 4월 25일, 난신청의 범행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그는 자기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2009년 6월 23일,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난신청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검사는 난신청은 오랜 기간 피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봤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신청의 변호사는 난신청이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잦은 성인용 비디오 시청으로 인해 잘못된 이성관을 가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재판부에 난신청의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난신청이 모든 범행 과정을 기억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가 부모에게 쓴 일기를 보면 이전부터 그는 그릇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신청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죠. 재판부는 변호사의 정신감정 의뢰를 기각합니다. 난신청이 자기 부모에게 쓴 일기를 보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많이 유해졌고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저에게 여자친구 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온통 함정투성이에요. 여자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굴려요. 게다가 만나자마자 집과 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엄마, 아빠, 적어도 제 여자는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요즘 그런 여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2009년 7월 3일,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 혐의로 난신청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담씨 가족에게 41,484위안을 배상하라고 하죠. 판결에 불복한 난신청은 즉시 항소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광시성 장족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난신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0년 7월 22일, 난신청의 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25년의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면 속의 이 여성은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느 날처럼 방송을 진행하던 어느 날, 라이브 방송 중에 여성의 전남편이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이 일로 여성은 전신에 큰 화상을 입게 되고, 여성의 팬들은 병원비를 모금하며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라이브 방송 도중에 일어난 전무후무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대체 여성의 전남편은 무엇 때문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 아무추. 1990년 출생. 당시 나이 30세. 그녀는 스촨성 아바주 장족 자치구 진주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주안현은 작은 시골 마을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러 외지에 나가 있지만, 아무추는 고향에 남아 소를 기르고 약초를 캐며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아무추는 우리에게 틱톡으로 알려진 동영상 플랫폼의 중국판이 떠오이네 라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여성을 라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무는 티베트어로 선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짙은 눈썹, 초롱초롱한 눈동자, 길게 따온 머리에 매력적인 보조개를 가진 청순한 여성의 등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라무는 산에서 구해온 재료로 요리해 먹거나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에 맞춰 립싱크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습니다. 그녀의 영상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두 아들도 등장했는데,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산속에서 생활하는 순박한 가족의 소소한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라무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얼마나 그녀가 시골 생활을 좋아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난 도시 생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산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좋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라무는 운전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길에 소금을 뿌리고 SNS에 글을 올립니다. 천천히 꼭 안전운전 하세요. 사람들은 착하고 순수한 모습의 라무를 좋아했습니다. 라무의 영상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많아지자 라무는 라이브 방송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집에서 직접 기른 호두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영상을 통해 번 돈을 자랑하기도 했죠. 라무의 영상은 노래와 춤,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골 산에서 생활하는 라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경쟁에 찌들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라무의 낙천적이고 소박한 모습이 매력으로 다가왔죠. 2018년 5월 2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4일 마지막 영상까지 라무는 총 205편의 영상을 업로드했고, 그녀는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2020년 9월 14일, 라무는 짧은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녁 라이브에서 만나요. 라무는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침입자는 평온했던 라무의 일상을 산산이 조각내 버리죠. 저녁 8시 무렵, 라무의 아버지와 형부는 새벽에 약초를 캐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라무는 가족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부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화면이 검게 변하고 라무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살려주세요! 라무의 소리에 그녀의 아버지와 형부가 놀라 급히 부엌으로 달려옵니다. 부엌 구석에 남자에게 붙잡힌 라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라무의 전 남편, 탕루였습니다. 탕루는 라무에게 휘발유를 끼얹더니 한 손으로 라무를 결박한 채 칼로 위협하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라무의 아버지와 형부가 호통을 치며 탕루에게 다가갑니다.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라무는 다급하게 그들을 말리며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미쳤어요. 진짜로 불 지를 거예요. 라무의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지러 방에 간 사이, 으악! 탕루가 라무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로 번져나갔고 집안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곧 펑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탕루는 혼란을 틈타 빠르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에 불이 붙은 라무를 구해 인근 병원으로 옮깁니다. 라무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라무의 머리카락은 다 타버렸고 온몸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90% 이상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2020년 9월 17일, 라무는 수천성 인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습니다.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라무의 가족은 SNS에 도움을 청하고, 라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그녀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몇 시간 만에 100만 위안을 모금하며 그녀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라무는 사경을 헤매다가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30일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도망쳤던 탕루를 고의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불행했던 라무의 과거가 밝혀지는데요. 늘 사람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했던 라무의 과거는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엄청난 폭과 폭언에 시달렸죠. 순박한 웃음의 시골 여성 라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는 라무의 가족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라무는 초등학교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죠. 그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거나 읍내에 나가 일을 하며 지방경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2008년, 라무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탕루를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2009년, 라무와 탕루는 결혼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탕루는 덩치가 크고 신체 건강한 남성입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교를 그만둔 탕루는 찻집을 열죠. 어린 나이였지만 장사 수완이 좋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돈도 제법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탕루의 주변인들은 탕루의 의처증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탕루는 라무에게 손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라무의 언니 추마가 동생 라무의 얼굴이 퍼렇게 멍든 걸 발견하죠.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다급히 라무의 옷을 젖혀 동생 라무의 몸을 살펴봅니다. 역시나 팔과 다리, 등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넘어져서 다친 거야. 라무는 당황해 얼버무리지만 한눈에 봐도 이건 맞은 상처였습니다. 언니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라무는 할 수 없이 남편 탕루가 한 짓이라고 실토하죠.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맞은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라무는 매번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라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탕루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느라 이틀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라무가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자 자기에게 기어오른다며 탕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라무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알게 된 라무의 가족은 당장 탕루를 찾아갑니다. 탕루는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라무와 그녀의 가족에게 사죄하죠. 라무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가족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2012년, 라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라무의 아버지는 과묵한 성격에 말이 없는 편이라 라무는 걱정이 있으면 늘 언니 추마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추마는 라무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죠. 갑자기 아버지마저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라무는 자주 친정에 들러 아버지를 간호하게 됩니다. 탕루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통제에서 벗어나 친정집에 가 있는 게 못마땅했죠. 라무가 친정집에 가는 날이 잦아지자 탕루는 라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로 의심했습니다. 이때부터 탕루는 라무가 친정집에 갈 때마다 욕하고 손찌검하기 시작하죠. 탕루의 의처증은 나날이 더 심해졌고 이제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설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술에 취한 탕루는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무를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을 날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있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았죠. 허겁지겁 뛰어나온 사람들 손에 라무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지만 이미 라무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탕루는 용서를 빌었고 눈이 퉁퉁 부어 제대로 앞도 보지 못하면서도 라무는 또다시 탕루를 용서합니다. 얼마 후 라무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친정집으로 도망옵니다. 탕루는 이내 칼을 들고 쫓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나랑 지금 집에 안 가면 너희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 겁에 질린 라무의 가족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이웃집 돼지우리의 몸을 숨깁니다. 라무에 대한 탕루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탕루는 라무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는 톡하며 소리 지르고 무력을 사용했지만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했죠. 큰아들이 5살 무렵 그동안 식을 올리지 않았던 라무와 탕루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라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탕루는 여전히 망난이었고 라무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라무는 눈물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2020년 3월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집에 온 탕루가 라무에게 화풀이를 해댑니다. 탕루는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의자를 들어 라무를 내려치고 라무의 오른팔이 부러집니다. 탕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라무의 목을 조릅니다. 이대로 있다간 진짜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무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친정으로 갑니다. 이제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녀는 어떻게든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만이 살 길이었죠. 큰아들은 탕루가, 작은 아들은 라무가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스로 이혼합니다. 2020년 3월 9일, 라무는 자신의 SNS에 이혼 증명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난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죠. 애들아,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라무의 주변인들은 이혼한 라무에게 도시로 나가 살 것을 권했지만 라무는 아버지 곁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푸른 산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두고 온 큰아들과 아픈 과거를 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죠. 하지만 얼마 후 전 남편 탕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다시 합치자. 아니면 네 아들을 죽일 거야. 라무는 당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경찰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며 늘 나 몰라라 했죠. 탕루는 나무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손대지 않을게. 진짜야. 다시 합치자. 난 너뿐이야. 두고 온 큰아들이 걱정된 라무는 마지못해 탕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020년 3월 24일 두 사람은 재혼합니다. 라무는 혹시나 탕루가 변하지 않았을까 잠시 기대도 해보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집어넣게 해주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시 합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라무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해 만신창이가 됩니다.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라무는 이번에는 부녀연합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부녀연합회는 여성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중국의 여성단체죠. 5월 18일 라무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집으로 피신합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의 탕루는 더 미쳐 날뛰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라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죠. 감히 날 배신해? 다른 놈팽이가 있는 게 분명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탕루는 집요할 정도로 매일 라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지만 라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6월 10일 분노에 이성을 잃은 탕루가 라무의 언니 추마의 가게로 찾아갑니다. 탕루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추마를 협박하죠. 당장 내 눈앞에 라무를 갖다 놓지 않으면 여기 다 부셔버릴 거야. 추마는 겁을 내기는커녕 탕루에게 호통을 치죠. 그러자 탕루는 추마를 땅바닥에 눕히더니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추마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고 심한 타박상을 입습니다. 자기 때문에 언니까지 다쳤다는 생각에 라무는 하루빨리 이혼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합니다. 라무와 탕루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죠. 2020년 6월 24일 라무는 법원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폭군 탕루가 아닌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 달리 법원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탕루를 두 아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 라무에게 허락된 건 일주일에 한 번 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라무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두고 온 아이들 걱정에 엄청난 우울감이 밀려왔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애써 힘을 냈습니다. 그녀는 고향집을 배경으로 한 시골 브이로그를 찍으며 SNS 활동을 시작합니다. 산에서 먹거리를 찾고 요리하는 그녀의 소소한 일상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 라모는 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춤추고 노래했죠. 한창 예쁘고 빛났을 시기에 괴물을 만나 고통 속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라모는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얻고 위로받았죠. 라모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정말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라무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캡니다. 10여일을 집에 가지도 않고 꼬박 산속에서 생활하며 약초를 캤죠. 9월 13일, 라무가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영상을 SNS에 올립니다. 라무가 세상을 떠나고 많은 이들이 이때를 떠올리며 이 영상에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에게 산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집에 가지 말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9월 14일 저녁 8시경 탕루가 오토바이를 타고 라무의 집으로 옵니다. 그의 손에는 칼과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라무의 집에 불길이 치솟고 라무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왜 라무가 일찍이 탕루와 헤어지지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그와 함께 살았는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태도가 어린 아들들에게도 좋지 않았다며 그녀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라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 나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었고 부녀연합회에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법의 문턱은 높았으며 그녀는 아이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인식,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경제력이 가장 우선시되며 아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 어느 것도 라무의 편인 것이 없었죠. 그녀는 두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더 열심히 영상 제작에 힘썼고 특산품을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전 남편 손에 목숨을 잃고 말죠.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 2021년 10월 14일 스촨성 아바주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탕루가 말합니다. 아내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 남자들과 소통했고 만남도 가졌어요. 웃음을 팔며 노닥거리는데 대체 어느 남자가 그 꼴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만 너무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에요.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건데. 당연히 탕루의 말은 혼자만의 주장일 뿐 어떤 근거가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탕루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범행 전 휘발유를 선택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이에 이 법원은 탕루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탕루는 즉시 항소합니다. 2022년 3월 2심 법원은 탕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2년 7월 23일 탕루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